일단 소설을 쓰고 있지만 나는 벌써 30년 이상 소설을 쓰며 살고 있지만 작가들과의 교류는 별로 없다. 사진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 이런 타 분야 사람들과는 남들 못지않게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문예 관계 사람들과는 인연이 별로 없다. 어째서일까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에 몇 명의 동업자와 만나 별로 유쾌한 기억을 남기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다. 물론 몇몇 느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쾌한 경험 쪽이 인간의 마음에 더 깊이 남는 것 같다. 외국 작가들도 꽤 만났는데 그 중에는 머쓱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소설가란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터 호의를 가졌던 작가일 경우에는 실망을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그런 이유로 소설가는 아주 성가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 그런 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게 되었다. 업계 파티에도 나가지 않고 운단 바에도 가지 않고 신주쿠 골든가에는 아직 발을 들이민 적도 없다. 그러나 내가 동업자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소설가라는 사실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는 29살이 될 때까지 글을 쓰기보다는 매일 육체노동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 소설을 써보자 결심하고 한밤중에 주방 식탁에 앉아 짧은 소설을 줄줄 써나갔다. 그게 어쩌다 신인상을 받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 작가라는 것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뒤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소설가다라는 사실에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소설을 쓰는 것 자체는 몹시 좋아하고 아무리 봐도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설가라는 직책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익숙하지 않다. 무라카미 씨의 소설은 날카롭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젊은 분의 비평가와 그럭저럭 화기애애한 환담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다음 달 잡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쓰는 소설은 모두 어리석고 열등하고 의지도 한 자락의 재능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온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곳은 대체 어떤 세계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뭐 말하자면 그런 세계지만 별로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세계는 아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큰 소리로 분명히 하고 아니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늘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 언제부터 소설가를 작가님이라 부르게 된 걸까? 옛날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 채소가게님, 생선가게님 같은 느낌이다. 뭐 사운드 면에서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부를 때면 이따금 예 어서 옵쇼 하고 두 손을 비비며 나가야 할 것 같다. 블루리본 맥주가 있는 광경. 맥주는 깡통보다는 병으로 마시는 편이 훨씬 맛있다라고 일전에 쓴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귀찮아서 캔 맥주를 마신다고. 기억이 나시는지. 아니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런데 나도 미국에서는 병맥주만 마신다. 슈퍼마켓에 있는 맥주 코너에 가면 병맥주 중심으로 진열되고 사가는 사람을 봐도 캔보다는 병을 집어가는 사람이 많다. 자고로 맥주는 병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들고 가기 조금 무거워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외국에는 우리 회사 맥주는 병으로만 마셔주길 바란다 하는 방침으로 캔맥주를 만들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맥주는 대체로 그런 류의 회사다. 롤링록, 파스페이레일, 사무엘 애덤스 등. 나는 이 세 종류의 브랜드를 냉장고에 상비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골라 마신다. 또 한 가지 내가 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은 병뿐만 아니라 캔으로도 판매되고 있지만 블루리본. 특별히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맛이 담백하여 한낮에 편안히 마시기에 좋다. 매사추세츠 주에 살 때 이웃에 블루리본 생맥주를 파는 바가 있어서 더운 여름날 오후에 곧잘 그곳에 마시러 갔다. 텔레비전에서는 언제나 보스턴 레드삭스의 시합을 중계하고 있었다. 전에 오자와 세이지 씨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냉장고에서 그 네 종류의 맥주를 꺼내 어느 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 블루리본이 있네요. 하고 무척 반가워했다. 오자와 씨에 따르면 뉴욕에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어시스턴트를 하던 때 수입이 거의 없어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맥주도 제일 싼 것밖에 마시지 못했는데 그때 마신 맥주가 블루리본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블루리본이 특별히 싼 게 아니지만 뭐 따지자면 노동자 맥주쯤 될 것이다. 세련된 디자이너 맥주는 아니다. 오자와 씨는 아 반갑네. 가난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군 하고 감개무량해하며 벌컥벌컥 블루리본을 마셨다. 물론 마음에 들어 해주어 기뻤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그랜 토리노에서 주인공이 아주 완고하고 터프한 전직 자동차 조립공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국기를 내건 자택의 포차에서 마시는 맥주도 일관되게 블루리본 캔이었다. 난간에 발을 올린 채 좁은 앞들을 재미없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블루리본을 마시고는 빈 캔을 한 손으로 납작하게 구긴다. 구겨진 빈 깡통이 발밑에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디트로이트의 그야말로 블루 킬러가 살 것 같은 일각의 풍경에 블루리본 맥주는 잘 어울렸다. 1960년대 전반의 맨해튼 싸구려 아파트에서 오자와 세이지 씨가 마신 블루리본 맥주도 분명 그 풍경에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만 바위에 스며들다. 왁자지껄한 매미소리도 이제 슬슬 한 곱이 넘겼으려나 7월 하순부터 무서운 기세로 울기 시작해서 8월이 되면 봇물이 터진 듯 시끄러워지다가 9월에 들어서면 서서히 사그라져 가을벌레들 소리와 교대한다. 그 허무함이 일본인의 정서와 맞다고나 할까. 일본 여름날의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다. 그런데 북미나 유럽 위쪽으로는 매미가 거의 서식하지 않다 보니 매미 관련 얘기를 해도 그런 풍물씨 같은 감각을 전할 수 없다. 일본 드라마라면 여름씬에서 반드시 계절을 나타내는 매미소리가 들리지만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그 매미소리를 지운다고 한다. 매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텔레비전이 고장났는가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다. 그건 원래 개미와 매미 얘기였다. 그리스에서 매미가 서식하므로 이솝은 아주 자연스럽게 매미를 등장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매미를 배짱으로 바꿔버렸다. 일본인이라면 반대로 아 과연 그게 매미였구나. 매미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 라고 했을 것이다. 여름에는 떠들썩하게 울지만 가을바람이 불 무렵이면 한풀 꺾인다. 배짱이가 운다는 말은 감각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다. 내가 아는 미국인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미소리를 들은 것은 어른이 되어 남부로 여행 갔을 때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근처 송전선이 고장나 지직거리는 줄 알고 몹시 두려웠다고. 지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시끄러운 벌레였죠 라고 했다. 그런가? 미국인에게 매미는 어디까지나 벌레구나. 바쇼씨의 하이쿠 고요하구나. 바위에 스며든 매미 소리에 담긴 정서를 100자 이내로 기술하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꽤 곤란하겠다. 조용한 여름 오후 낮잠을 자려는데 벌레가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잘 수 없네. 전부 잡아 바위에 빽빽 문질러 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네. 이런 식이려나. 그 옛날 프랑스의 여성 장관이 일본인은 개미처럼 일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당신은 개미의 생활이 좋은가 매미의 생활이 좋은가 하고 묻는다면 선택하기 곤란하겠죠. 나는 소띠 사냥자 A형이어서 굳이 고르자면 개미 타입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자여서 그런 딱딱한 단체 생활은 싫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여름 내내 나뭇가지에부터 맴맴 시끄럽게 우는 것 역시 천성이 말이 없다 보니 기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다. 잠자리채를 든 아이들에게 오줌을 찍 갈기고 도망치는 건 즐겁지만 말이다. 그런데 분명 개미든 매미든 자신이 개미라는 것, 매미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을 테지. 그저 개미로 살고 개미로 죽어갈 뿐. 거기에는 물론 선택의 여지 같은 건 없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따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인생도 있겠구나 하고 이따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즐거운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를 연달아 하는 그거.
나는 해마다 한 차례 경기에 나간다. 한번 시작하면 그 재미에 중독되게 마련이다. 그런 거 재밌을 리 없어 라고 중얼거림이 저쪽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호놀룰루에서 매년 5월경에 열리는 호놀룰루 철인 3종 경기에도 몇 번 출장한 적이 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바다가 따뜻해서 수영할 때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맨몸으로 바다에 휙 뛰어들어 헤엄쳐 돌아와서는 그대로 자전거에 올라타면 된다. 이러한 점이 정말로 좋다. 고무 잠수복을 입고 벗기란 실제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귀찮다. 반대로 이 대회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종아리에 펠트펜으로 나이를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59세라면 59라고 꺼멓게 자백을 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어째서 그래야 하는 걸까? 남자의 경우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여성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한편 나보다 젊은 사람을 마지막에 달리기에서 추월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분 좋은 일이다. 요전에 종아리에 36이라고 쓴 사람을 추월했더니 어이 잠깐만 59. 당신이 정말로 59살 맞아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59가 36을 추월할 수 있냐고요? 하면서 한참 동안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다. 거참 시끄럽네. 그런 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걸 말로 했다가 싸움이 될 테니 물론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든 다음 그대로 뛰어가 버렸다. 반대로 70이라는 번호를 쓴 사람을 추월했을 때는 힘내세요 하고 말을 건넨다. 나도 72세 정도까지는 철인 3종 경기에 현역으로 참가하고 싶다. 내가 죽었을 때는 신랄한 말투로 이름을 떨친 도로시 파커라는 미국 여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새겨주길 바란다.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내게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라고. 도로시 씨는 1930년대에 활약한 사람이니 물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이 말은 묘비에 새기지 않은 것 같다. 참으로 그다운 엣지 있는 멋진 비문이 될 뻔했는데 유감이다. 그러나 분명 기지 넘치는 조크와 위트가 묘지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묘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작은 마을에 있다. 국도변의 조그마한 천주교 성당 뒤편에 위치한 아주 평범한 묘지이다. 엄숙한 풍경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아주 가난했다. 묘지를 둘러싼 벽도 없고 지나가는 차의 타이어 소리가 끊이는 일도 없다. 묘비에는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구절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는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문장이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의는 분위기상 피츠제럴드의 묘비명으로는 그리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그의 묘 앞에 섰을 때 비를 맞게 된 것이 다행이구나 하는 글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참석자도 별로 없는 개츠비의 우중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불쑥 내뱉은 말이다. 그러나 역시 묘비명에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너무 쓸쓸하기 때문이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내가 쓴 글 중에 이거는 묘비에 새길 만하다 싶은 것이 현재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묘비명이야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조용히 재워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내가 쓴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저 바람을 생각하라. 트루먼 카포티의 단편소설 마지막 문을 닫아라의 마지막 한 줄. 옛날부터 왠지 이 문장에 몹시 끌렸다. 내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또 이 문장을 염두에 두고 붙인 제목이었다. 카포티가 묘에 어떤 말을 새겼는지는 찾아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숙적인 작가 고 비달은 그의 죽음을 현명한 커리어 쌓는 법이라고 평했다. 현명한 커리어 쌓는 법.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가는 참 말을 심하게 하는구나.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 촌철살인의 언어 감각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설마 그런 건 묘비명으로 쓰지 않겠지? 신호대기 중의 양치질. 운전하다 신호대기가 길어지면 차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지 나는 곧잘 이를 닦는다. 항시 칫솔을 구비하고 있다가도 치약도 물도 없이 그냥 천천히 구석구석까지 닦는다.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라도 간단히 양치질을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가끔 맞은편 차의 운전자가 그런 내 모습을 멍한 얼굴로 바라보는 일이 있다. 물 없이 어떻게 이를 닦지? 라는 물음이 얼굴에 생생하게 쓰여 있다. 모든 것은 훈련이다. 덕분에 치과 의사에게 정기검진을 가면 무라카미 씨는 바쁘실 텐데 치아가 참 깨끗하네요 하고 감탄한다. 나는 인생에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든가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양치질만큼은 좀 후회한다. 혼자 살던 학생 시절 거의 양아치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양치질 같은 것도 대충 하고 살았다. 덕분에 나중에 몇 번이나 치과 신세를 지게 되어 수고도 들고 돈도 들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바지런하게 양치질을 하게 되었다. 차 안에도 칫솔을 두게 되었다. 그래도 한번 나빠진 치아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양치질은 내가 후회하는 몇 안 되는 일의 하나가 되었다. 한 번 더 인생을 되풀이한다면 식후 양치질만은 확실히 실천하고 싶다. 양치질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피아노를 그만둔 것. 어린 시절 꽤 오랫동안 배웠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둬 버렸다. 사실 대단한 음악적 재능은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 따위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더 제대로 배웠더라면 복잡한 악보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음악을 듣는 방식, 대하는 방식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었던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 안에서 이를 닦으며 떠올려 봤지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여자 관계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때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사례는 몇 번 있었지만 그건 특별히 후회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가능성의 저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저축의 온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이 무라카미의 이번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양치질 얘기에서 이런 얘기로 새버린 거지?